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4강 무신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4강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신 정변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큰 배경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일단 개경 중심의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고려 전기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한다. 흔들린다. 왜?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 때문이다. 이자겸은 누구냐면 여러분 문벌 귀족 중에서 거의 뭐 1인자죠. 1인자. 왜냐하면 당시 고려 왕실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 결국 왕권까지 노려요. 그게 1126년에 일어났던 이자겸의 나이인데 뭐 결국 실패하죠. 이런 사건 때문에 개경의 문벌 귀족 사회를 비판하는 주변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괜히 뭐 부패하기만 하고 정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남만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그 반대 세력이 이 서경이야. 서경. 지금 평양인데 이 서경 지역을 중심으로 묘청이라는 승려가 수도로 옮기자, 천도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왜냐면 풍수지리에 의해서 개경은 땅의 기운이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겨서 우리가 다시 힘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금나라를 정복하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개경의 기득권들은 그걸 허용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묘청의 이런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얘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도 결국엔 진압당하죠. 근데 이러한 두 차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벌 귀족 사회의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게 됐던 거고요. 이런 문벌 귀족들은 그런 본인들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죠.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이 무신이야, 무신. 이 무신들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실제로 전투하는 사람들이 무신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어떤 문신은 무신의 이 수염에 막 불을 지르고, 어떤 문신은 무신의 뺨을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무신들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죠. 그래서 1170년에 일으킨 게 바로 무신정변인 거죠. 이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킨 다음에 명종이라는 왕을 이렇게 즉위시켜요. 당연히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즉위한 왕은 무신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왕권이 굉장히 약하죠. 무신들의 입맛에 맞게 폐위되거나 다시 옹립하고 폐위하고 옹립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무신들의 권력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사람 일을 바뀌죠. 왜 사람 일을 바뀌겠어?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무신 정권자끼리 이제 무신 정권을 장악한 여러 장군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1인자가 되겠다 하면서 막 싸워. 왜 싸우느냐?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권력욕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시기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을 대신해서 등장한 무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신들이 그렇게 정치를 썩 잘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대충 이 흐름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무신들은 기존의 정치기구를 활용해서 정치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존 회의체인 중방 같은 회의체 또는 아예 새로 만들어요. 교정도감 이런 거. 그리고 정방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인사권을 장악하고 뭐 이래요. 뭐 이거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문신들이 기존에 활용했던 정치체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문신들에 비해 무신들이 확실히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쓰던 편한 기구를 통해서 정치하려고 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간이 여러분 1170년부터 1270년 정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 일단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망이망소에 나는 거야. 만족이 아니야. 그 외에도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이 망이망소에는 여기 공주의 명학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이야. 여러분 고려에는 향소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특수행정구역은 고려 정부가 어떤 특정 물건을 전담하라고 명령을 내린 마을이에요. 어떤 도자기라든지 뭐 어떤 옷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데인데, 얘들은 일단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에요. 평민이야. 근데 차별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도 차별당했는데 무신 정권기에 들어오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야. 왜냐면 그들끼리 권력을 막 투쟁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근데 뭐 결국 실패하죠. 자, 만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노비야. 근데 이 사람이 봐봐. 장군과 재상의 종자가 따로 있냐? 시가 따로 있냐 이거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 여러분 이게 신라 시대만 하면 이런 주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아니야. 왜 이 시기에 왜 이런 주장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무신 집권자 중에 아까 나왔던 사람 중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의민은 노비 출신으로서 무신 정권의 1인자가 된 사람이야. 야,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노비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차별받아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반란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사전 모의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실패하죠. 근데 아무튼 이 무신 정권기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혼란함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무신 정권은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던 거는 내부에서도 그렇게 혼란했는데 외부에서도 이 몽골이라는 초강대국이 쳐들어오죠. 이런 보시면 몽골의 영토 크기 어마어마하죠. 나중엔 이 중국도 멸망시켜요. 자, 몽골이 당연히 고려 쪽까지 또 오겠죠. 그게 여러분 대체로 1200년대 초중반인데 처음에는 뭐 거란 때문에 접촉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땅에서 몽골 사신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은 그걸 이제 구실로 해서 침략해 들어와요. 1231년부터 대체로 한 6차례 정도 침입해 들어오는데 처음에 우리 정부군이 나름 막으려고 했지만 대패했죠. 대패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보시면 1차 침략이 이렇게 되고요. 2차 침략 때 보시면은 강화천도 추진한다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 강화도라는 지역이 여기 있어. 인천. 그쵸? 원래 수도는 개경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있으면은 이 몽골의 기병에 저항할 수가 없다. 당시 무신 정권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부를 섬으로 옮긴 거야. 나름대로 판단 나쁘지 않죠. 왜? 기병이 아무래도 해전에는 능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니까 넘어가서 우리가 막아보자. 근데 문제는 그건 당신네들의 그거고 나머지 이 고려 국토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부군도 없잖아. 나름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줘요. 대표적인 사례가 김윤후라는 승려와 처인 부곡, 또 부곡 나오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몽골군 장군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승정부는 굉장히 소수의 사례일 뿐이고 대부분은 이 몽골의 침략 시기 약 28년 이상 되는 이 침략 시기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3차 때 보시면은 3차는 1235년부터 1239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 정부는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몽골군이 워낙 강하니까 불교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죠. 그 동안 이 국내에서는 또 열심히 백성들이 싸워요. 막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게 싸워. 그런 과정에서 황룡사탑, 신라에 있던 황룡사탑이 소실되는 그런 문화적인 손실도 입죠. 자, 계속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5차 침략 때를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전국토가 그냥 뭐 전란에 휩싸이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아까 나왔던 그 김윤후라는 승려 있죠? 그 사람이 또 한 번 활약을 해요. 충주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계속 또 저항을 하고 계속 백성들이 저항을 하게 돼요. 정부는 이 시기쯤 되면은 8만 대장경 완성하긴 하는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만도 커지고요. 정부 내에서도 야 이거 우리 계속 항전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 항전하는 거냐, 이런 반대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무신들은 계속 항전하자는 그런 입장인데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 이제 우리 강화를 해야 된다, 이제 협상 맺어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차 침략 때 보시면 몽골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너희 태자가 몽골로 들어와라, 그럼 이제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무신들은 계속 그걸 반대하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우리가 몽골한테 태자를 보내냐,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니까 결국 고려의 태자가 몽골에 들어가게 되죠. 이 태자가 나중에 원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고려의 태자가 몽골로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가가지고 당시 몽골도 왕위 계승이 막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원나라의 세조가 되는 쿠빌라이를 이 고려의 태자가 만나가지고 고려의 풍습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오죠.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몽골과 협상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침략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후에 협상도 굉장히 길게 이어져서 1270년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하죠. 근데 그 협상이 길어졌던 거는 이 무신 정권 내부에서 힘이 빠졌지만 계속 저항을 해서 그래. 무신 정권이 안 된다, 협상 안 된다, 계속 저항하고 개경 환도 안 된다, 강화도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던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고려는 이제 고려의 왕실, 원종을 비롯한 고려의 왕실은 몽골의 힘을 계속 빌려가지고 이 무신 정권을 몰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1268년 되면 김준이 제거되고요. 이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요. 근데 이면도 그 다음에 사망하고요. 그 아들이 임유무가 집권하는데 고려의 그 원종이 몽골군을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온 다음에 임유무한테 이제 너희 이제 개경 환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임유무라는 마지막 무신은 계속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제 원종이 뒤에서 사주한 사람에 의해서 제거당하고요. 1270년에 결국 개경을 환도하죠. 이렇게 되면서 뭐 무신 정권기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그냥 무신 정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항복한 건 아니고 1270년부터 1273년에 삼별초라는 그 무신들의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계속 몽골에 저항하는 그런 항쟁을 지속하지만 1273년에 결국 제주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결국엔 진압당하고요. 끝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무신정권기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원간섭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